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급 인사 12명의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 및 몇 가지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인사 면면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이란이 이제 여기서 멈추자는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급변하는 중동 상황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중동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토가 GDP의 5%까지 방위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이 마침 6.25 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25 발발 75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보훈의 중요성 강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안보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보는 사실은 보훈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이루어진다고 봐요. 국가를 위해서 제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예우가 갖춰질 때 충성심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이 안 되는 바람에 친일 세력들이 나주에도 득세하고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은 도리어 배척당하고 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제복 입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라가 안전하고 또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이제부터는 똑바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가보훈의 달 맞이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모두 발언도 결국은 정말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게 만들겠다는 시스템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선조들 또 본인들의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켰던 분들에 대한 예우도 다시 점검할 거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나는 그런 발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과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분들입니다.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가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며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 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 인선 소식 들어오면서 네. 아무래도 비어있는 수석 자리나 보좌관이 아닐까 싶었는데 의외로 장관급 인선이었고 당초 이제 총리 제청을 받아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상황이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인사는 실용주의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쉽사리 이게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틀 동안 청문회하고 야당이 계속 지금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지금 보시면 오늘도 국무회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보기에도 별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일단 장관들을 빨리 임명해서 국정 장악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물론 공식적으로 지청을 받지 않았지만 김민석 후보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관들이 임명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인선에서 뭐 제가 아까 실용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 의원들을 빼고요. 일반에서 오신 분들 같은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현업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큰 친분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실력,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어낸 성과,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평가 대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띄는 건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을 유임을 시켰어요.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걸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국무회의 몇 번 했잖아요. 직접 얘기하고 대화해 보니까 능력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뭐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분이나 인연이 아니라 실용주의 그리고 실적 위주, 능력 위주 누구든 본인과 인연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발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여지는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분 한 분 좀 몇 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 실제 노동자, 현역 노동자입니다. 뭐 지명 순간에도 지금 철도를 운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지명자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사입니다. 현역 기관사예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관 지명이 되고 나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고 당일날 그러니까 이 지명이 됐다는 사실을 연락받을 당일도 새마을호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 상당히 놀랬겠죠. 그러니까 전임 철도위원장, 노조위원장이긴 하지만 지금은 노조에서 이제 복귀해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노동부 장관 중에 물론 노총에서 가신 경우는 있지만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분이 직접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이제 뭐 지명이 됐고 뭐 청문회 지나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저는 현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 30몇 년을 기관사를 하셨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기관사를 하셨기 때문에 노조 현장의 어려움이나 지금 뭐 사진도 나옵니다만 저런 모습으로 일했던 분이라고 하면 노동 현장을 가장 잘 좋은 정책들을 내지 않겠습니까? 뭐 학자 출신이든 아니면 관료 출신이든 이런 분들 같으면 그런 분들 뭐 잘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곳곳의 어려움과 아픔들 또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의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학술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를 넘어서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또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반영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진정한 노동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생기는 이유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이 바로 들어오는 게 그것도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신 분이 들어온 경우는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노동부 장관으로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노동부 장관의 활동이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방장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기간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장관 문민화였는데 역시 계속 하마평에 올랐던 안규백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그 국방장관 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를 받는 군을 탄생시키는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일을 끌어나갈지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안규백 지명 후보를 두고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민간인이라고 해서 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임명이 된 건 아니고 의정 활동 중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이런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국방장관을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사실 중령으로 군에서 근무했죠. 예. 장성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의 그런 안보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지명이 되었고, 과거로 거슬러 간다면은 이제 60년대 존 F 케네디 민주당 대통령이 민간인인 그 맥나마라 당시 포드 자동차 회장을 국방장관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미국의 이제 핵무기 전략이 대량 보복 전략 하나밖에 없는데 더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의 이제 마인셋 그것이 필요하다 했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만한 미국의 군 체계라든지 전략적인 포진 그리고 군수 산업을 어떻게 합리화하느냐에 대해서 민간인 기업이 이것을 이런 변화를 끌어내야 된다. 대통령을 도와서 이런 변화를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호국 보훈 안보를 강조했다고 밝혀드렸는데 역시 주무부처는 보훈부입니다. 그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권오을 전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선 의원을 했죠. 한나라당의 소속으로 3선 의원을 했는데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 시절에 지지 선언을 했고 함께 활동을 했었고 또 고향도 안동이에요. 안동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에서 이제 3선을 하셨는데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탕평 그다음에 통합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뭐 송미령 장관도 있습니다만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만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뭐 상대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3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능력과 그다음에 실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흥미호 백면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당을 떠나서 또는 뭐 이념을 떠나서 함께 일하면서 국가를 선실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오을 전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장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정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함께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보수 정당이 국가를 선실하는 제복인 분들에서 가장 존경심을 나타내야 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보수정에 몸담았던 분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이념을 떠나서 국가 발전이라고 또는 아까 말씀한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사 그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오을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 그리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아까 참여정부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이때 이제 방북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북 정책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다시 같은 직책을 맡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국정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은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3년 12월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남북 간의 그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통일 정책에 관한 그 정책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흔적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이루었던 그런 남북 관계 그것이 개선되거나 회복되는 것은 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하신 거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에 어떤 큰 진전이 아직 없더라도 일단은 위험한 상태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일단 남북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통일부의 첫 번째 임무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정세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인데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고 역시 하마평에 올랐던 조현 전 차관이 내정이 됐는데 이분 특이하게 1차관, 2차관을 모두 역임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두루두루 섭렵하신 장관 지명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뭐 그 어느 나라의 외교장관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죠. 워낙 복잡 다단하고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오죽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화에서도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잘 협력해서 헤쳐나가자 이런 얘기를 강조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는 참석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는 바람에 이제 양자 회동이 불발되고 또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 악화 그리고 계속 현존하고 있는 이제 경제 리스크 때문에 불참을 결정하셨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정부가 조각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은 출국을 하실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심리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도 새로 임명을 안 했고 국무총리도 아직 공식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경제를 맡을 경제부총리 자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정부를 비우고 해외 순방을 다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그런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5분 정도가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인사를 영입하는 게 좀 돋보이는데 특히 이제 국가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민간 경력가들이 상당히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 인공지능 분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100조 원 투자를 약속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AI 분야의 전문가죠. LG AI 연구원장 출신의 백영훈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연륜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일하는 분을 바로 발탁을 해서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100조 원 정도의 펀드를 구성해서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국가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형 인사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AI 같은 경우에 뭐 배워서 하고 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연구했던 뭐 학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AI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들어와서 AI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를 선도해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AI 수석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실에. 두 분도 콜라보레이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와 전문가가 만나서 AI를 활성화시키고 인공지능 활성화를 통해서 전 산업 분야로 인공지능이 확산될 때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 또 한 분 눈에 띄는 분이 바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에요. 이분은 이제 한성숙 장관 후보자인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했고요. 인터넷 기업협회 13대 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이버의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도 플랫폼 사업은 유용한 사업이고 더 활용 가능성은 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AI와 플랫폼이 결합하게 되면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하셨고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표까지 올랐던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과학기술이 직접적으로 행정 분야에 접목되는 역할을 할 거다. 분리되지 않고 연구자는 연구자들 행정가가 아니라 연구자가 행정의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의 이런 발탁은 우리나라의 과학산업이나 AI 산업에 상당히 큰 진전을 가져올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인선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역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었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지금 이제 전임 정부 장관들과 하고 있는데 이때 좀 업무 능력을 상당히 좀 보여줬다는 것이 좀 일설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 양곡법 관련해서 좀 일부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늘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력 위주가 능력 위주다. 이거는 뭐 여야 또는 진영 이거 상관없다. 본인은 어떤 사람을 발탁할 때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발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실제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놀랬을 겁니다. 뭐 국민의힘은 안 놀랬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놀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송민영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번의 국무회의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지만 토론을 했었습니다. 부처에 대해서 뭐 김밥 먹으면서 회의했다고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2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잠깐 쉬어가면서 회의하고 이러면서 직접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아마 송민영 장관이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이라는 걸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농림축산산업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송 장관이 일하는 부분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받았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양곡법 관련해서 논란이 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이고 여당에서는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쌀 농사나 이런 농사들을 짓는 분하고 이걸 이용해서 2차, 3차 가공을 하는 업체 간에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쪽 편만을 유리하게 만드는 재정이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을 제시한 걸로 보여져. 물론 어떤 얘기인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아마 신박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이분도 나와 같이 일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계속 입에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셨을 텐데 송미령 지금 현재 장관을 유임한 것은 실용주의의 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장관 인선 있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추천제를 운영을 했고 7만 건이 넘는 추천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번 인선에서도 상당수가 거기에 이름을 올린 분이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송미령 장관 빼고 나머지 10분 중에 한 분 빼고 모든 분이 다 국민 추천제에 포함됐던 분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게 많이 추천을 받는 것보다 대통령실 분명히 밝힌 건 거기에 보면 추천 사유가 있거든요. 이건 얼마나 꼼꼼하게 잘 썼고 정말 이분이 능력인지 없는지를 또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됐지만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한 분 빼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추천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인재상 정말 좋은 장관의 어떤 모델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민간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을 거고요. 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분이 들어오는구나. 여기서 검증을 또 해보지 않겠어요? 즉 발굴되지 않은 원석이 있다면 그 원석까지 발굴해서 그 원석을 잘 다듬어서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추진했던 국민 추천제가 좋은 역할을 한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그 핵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이 미국에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공격 전에 사전에 미국에 우리가 여기 공격할 거야라고 알려줬다고요. 그 우리말로 사전 대련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이란으로부터 그 공습 통보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카타르 국경 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사실 그 미국 중부사령부의 전진기지입니다. 약 1만 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는데요. 이 기지가 이번에 세 군데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그런 전략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지만 14살의 미사일 중에서 13발은 요격이 됐고 나머지 한 발은 목표를 벗어나서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요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란으로 하여금 특히 이란 군부와 정권으로 하여금 일종의 대국민 체면 살리기 그 기회를 줌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간의 이런 군사적인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는 즉 휴전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이란과 미국이 모종의 암묵적인 그런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란이 사전에 알려준 덕도 있고 사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결국은 중동 내에 있는 뭐 카타르나 요르단의 미군 기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해서 이 카타르 내에 이미 미군 항공기가 다 빠져나간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에서 플래넷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사진에 공개된 사진을 공격 당하기 전에 즉 이란이 아루데이드 미 공군기지 카타르에 있는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과 후의 사진이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에 보면 항공기들이 쭉 있잖아요. 저기 활주로에.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면 항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다 항공기를 밖으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 이미 미국과 카타르에 이란에서 공격 사실을 알려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은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실은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 체면만 세우기 위한 작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 확전이 돼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란의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공격을 당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국민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우리도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체면을 세워야 될 거고 미국은 그걸 승인하는 쪽으로 갔을 거고 결국 미국과 이란이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아낸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타르나 미국 입장에서 이미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대비를 했을 거고 카타르도 요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작업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확전이 안 된 건 너무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란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에서 합의를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양쪽이 지금 공식적으로 휴전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란 쪽에서 뭔가 휴전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도 나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전적으로 합의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진행 중인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 시점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 6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군사 임무를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시점부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1시쯤부터 휴전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12시간 동안 유지되는데 그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하고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해서 24시간이 되는 지점에서는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가 선포될 것이다. 12일간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것이 종료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났던 이러다가 다시 미국이 중동의 군사 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17년 만에 이라크에서 나왔고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는데 다시 중동으로 들어간다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미국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 기회에 중국은 계속 부상을 할 것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한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그 바탕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이란 핵 협정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어떤 합의가 나온다면은 미국이 중동에 확전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죠. 아직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란 측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휴전에 합의했다고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락치 이란 외무상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우리는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공식적인 휴전 합의는 없었다. 이런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은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완전히 제거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농축 우라늄입니다. 이 농축 우라늄을 찾아서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 행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할지 아니면 이스라엘 측에서 군사행동을 계속하고 이란은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휴전에 합의를 안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종의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까? 이란을 위대하게 하지 못하는 정권이라면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좀 시사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대로 이제 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란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권이라면 교체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했지만 미국이 그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개입한 것이 아니냐, 미국은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란의 이제 신정 정권이 몰락을 한다면은 사실상의 레짐 체인지가 이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미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미국이 바라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또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란의 신정체계체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된다면 이란 국민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주변의 절대 왕조 권위주의 국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통성을 확보할지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아랍의 봄이 다시 한번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란의 민주화, 레짐 체인지가 꼭 중동 국가들에게 희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는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는데요.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그 중동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첫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역시 중동 사태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회의를 하면은 김밥 먹으면서 보통 뭐 두세 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도 2시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시간 넘게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토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얘기라면 2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2시간을 했다고 하는 건 보좌관들과 직접적인 토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직접 물어보고 답변 받고 또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고 궁금증이 생기면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 국무회의 할 때도 장관들만 오지 말고 차관도 올 수 있으면 오고 담당자도 불러라. 같이 와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장관이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보좌관회의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물론 수석 보좌관회의가 모든 자리가 다 차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 자리가 찼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실제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주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실무 수석 보좌관들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들 앉혀놓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묻기도 했습니다. 중동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물가입니다. 민생 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을 높이겠다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가장 먼저 내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었기 때문에 보좌관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던졌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국가 안보 문제도 그렇고요. R&D 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물가라든지 추경에 관련된 부분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어보고 답변받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고 답변받고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고 실제 보좌관들이 비서관들 입장에서는요 일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대통령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나? 대통령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 다음번에 회의 갈 때는 꼼꼼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거니까 실제적인 회의를 이루는 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랄까 평소에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했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좌진이나 비서관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협상에 나토가 응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은 최근 미국과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점쳐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예,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청을 나토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이 크게 지금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가 관세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방위비입니다. 나토가 인상을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5%까지 인상해라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압박이었어요. 만약에 나토가 5% 인상을 안 하면 미국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가 이번 이제 나토 정상회의 전에 이 문제를 끝내자고 주장을 했고 사무총장이 그래서 결국 5%로 인상하는 건 현재 2% GDP 2%가 방위비로 좀 나토 국가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를 늘리는데요. 이 중에 직접 조사비, 군사비는 3.5% 상승하고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간접 안보 비용은 1.5% 그래서 다 합쳐서 5%가 되는 겁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결국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것이 미국을 계속 같이 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2% 3%가 증상에서 5%로 늘어났으니까 GDP 대비 5%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증가했다고 보여요. 천억 조 정도? 그 정도? 아마 제가 1,000억 정도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토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나토 회원국 중에 스페인만 좀 예외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페인이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나토는 이제 다저안보 협력체 32개국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한 회원국이라도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도 만장일치로 돼야 됐던 것이죠. 근데 스페인은 지금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1.24%에 불과한데요. 그 연정 정부가 연정 파트너인 국제 성향의 수마르 정당이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국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회원국 증액 바람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그런 처지가 아직 아니다 했는데 이런 합의가 무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토에서는 그 유연성, 스페인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스페인이 최종 공동 성명을 수용하는 그런 타협을 하였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물론 트럼프의 압박도 있었겠습니다만 유럽이 여러모로 이 국방비를 지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패권 국가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안보에 대해서 엄중한 위기감을 느낀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꼭 트럼프 미국의 그런 압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안보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토 회원국,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공동성명에서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언급을 해서 유럽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본토의 방어도 해야 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의 안정과 질서 보호도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그 안보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G7에서 중국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의 제약 안에 있겠다는 의지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 또 그 공동성명에서는 그 G7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이란이 영내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다.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G7 정상회의 참석 전까지도 이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기 전에 이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급을 두고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더러운 일을 대신 해준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 했을 것이고 심지어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어요. 즉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이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이런 나토 보호는 예전과 같이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방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다면은 어차피 그런 결과라면은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입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아베 신조와의 골프 외교라든가 여러모로 일본은 트럼프 정부와는 뭐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기 들어서서 관세에서도 상호 관세 24%를 맞게 됐고 그리고 방위비 압박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좀 회의감이 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이 늘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일본이 늘 저자세로 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에 대응하기보다는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과정에서도 일본에게 뭔가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특별히 배려하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2+2 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일본은 결국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자민당이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상황으로 가면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관세 분야에서 전혀 얻어낸 게 없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해 상당히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이번에 만약 참패하게 되면 일본도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얻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 방위비를 3.5%까지 인상하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이걸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본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나섰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게 이렇게 방위 분담을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그대로 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한 2.3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는 안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고 있는 GDP 대비 국방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방비를 증액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방비 플러스 방위비 분담이에요. 우리는 방위비 분담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안보 분야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복지 분야든 뭐 사회 서비스 분야든 이런 분야에서 세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금을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잘 설득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될 거고, 일본은 제가 볼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남북 간의 대립 구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충분히 우리는 반영돼 있다는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일 정상 간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시바 총리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일 관계가 좀 예상보다는 서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 불참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맨 먼저 얘기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이 그렇고, 물론 뭐 이제 휴전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토에 간다는 거, 특히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나토 회원국이 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우리는 뭐 업적으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회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경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놓고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다가도요, 외교를 하다가도 국내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귀국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회의도 아닌데 가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래 있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저는 충분히 우리 대통령도 그걸 인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사자회담 있을 거라는 일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있다 가는 바람에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번 G7 정상회담처럼 그런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결정을 했고,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우리가 안 가니까 본인도 안 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미국에 대한 서운함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 본인이 가장 먼저 타격을 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안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봉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